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의 홍진기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후보님들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 우리 김승우 후보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수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사업개발사업회 박종환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번 4.15 선거를 통해서 GMB 시사펀치에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웅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후보님, 예.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입법고시 합격해서 국회에서 3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차관급 공무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익산이 지금 경제가 꽉 막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30년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익산으로 내려와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에 선거 운동을 하시니까 상당히 지났죠? 예. 예. 어떻게 그 유권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던가요? 정치에 대한 불만도 많이 하시지만, 삶이 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좀 경제 좀 살려달라. 특히 그 익산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또 익산 경제가 많이 피폐화됐는데,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좀 노력해달라. 이게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 공약을 살펴보니까 후보님 공약 중에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제 일부에서는 공약이 좀 허무맹랑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도에 광역시가 없는 데가 전북하고 충북하고 강원도입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7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요. 광역시가 되려면 또 100만 이상의 도시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례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 10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전주하고 청주시가 50만 이상 규모의 도시를 특례시로 만들어서 광역시급의 재정적,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전북도청이 전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남의 경우처럼 무안으로 가야 되고, 충남의 경우는 홍성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전북도청이 어디로 이전하는 데 적합지냐면 바로 전북 익산입니다. 교통의 요지고 또 공업도시고 또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익산이 도청 이전에 최고의 적합지입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김수웅 후보의 그 선거 공약을 들으니까 처음엔 저도 좀 이렇게 무슨 계획이 있나를 좀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김수웅 우리 후보는 국회 사무처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예산 결산 위해서도 많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국가 예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가 광역시가 된다면은 그 한순간에 우리 익산 경제도 살리고 익산시의 인구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막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공약에 정말로 좋은 공약이다. 실천만 가능할 수 있다면 좋은 공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전북도청의 익산시전은 매우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시장께서 전주시를 특례시를 추진할 경우 그러면 도청이 전주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익산으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공약이라고 하면서 저를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시민들이 그 소리 듣고 그 실현된다면 참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북도청 익산 이전 후보님 그 공약대로만 된다면 네. 아마 익산이 확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당내 경선 후보에게 토론회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익산에 와서 익산의 현안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익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사 도시에 비해서 또 감소율이 가장 높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전마을 사태, 그 다음에 낭산 폐석상 불법 폐기물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중산층이나 젊은 층이 익산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익산이 발전하려면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춘석 의원도 열심히 노력했고 저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예산 전문가이고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익산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네, 당내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그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선거 때가 되면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그런 그 폐해가 있고 선거가 끝나면 소지역에 갈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아름다운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한 가지 더 제가 주문한다면 우리 김수웅 후보께서는 국회에서 사무처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혹시 국회 사무처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하면서 우리 전북이나 우리 익산 지역에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예산에 그런 그 사례가 있는가 한번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있으시면 한번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한번 좀 자랑 삼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저의 공직생활 30년은 익산 그리고 전북 제 고향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가니까요. 호남 사람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에서 많이 이렇게 소외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저 개인의 출세보다는 고향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게 오히려 공직자로서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예산부서인 농림수산위원회, 그 다음에 예결위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예산분석 시장 등을 할 때 전라북도의 김한주 지사,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서 전북 관내의 거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제 방을 정말 문턱이 닳도록 다니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익산의 경우도 제 고향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후보님 이번 총선에 앞서 치러지는 당내 경선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또한 본선도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선거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선거 전략은 깨끗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정책 선거 이 3가지를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네거티브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공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북도청 익산 이전,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익산까지 연결하는 것, 장전마을을 비롯한 환경 문제 해결 등 6가지 공약을 이미 내놓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홍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우리 법종환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우리 김수홍 우리 후보는 전국의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 그 단체장들이 많은 상대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전북이나 우리 익산의 발전은 그 신성장 동력이 뭔가를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갑 3선 국회의원이 있고 또 을 지역에 4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3선, 4선 국회의원들도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미약하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치에 이번에 입문하신다면은 우리 김수홍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적 네트워크, 많은 그 인맥을 동원해서 이 도탄에 빠진 우리 익산 경제를 그 살려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익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생각해온 어떤 2가지의 정책이 있다면, 하나는 국가의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 석유, 화학, 기계, 뭐 반도체, 조선 이런 등 정부의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이 전략 산업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빨리 알아서 우리 익산이나 전북 같은 경우도 이것을 유치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전북이 낳고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2번째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도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국가의 정책하고 연계성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익산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이 2가지 축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는데 그동안 조금 미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후보님 이번에 그 당내에서 3선 의원이신 이춘석 의원과 공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김 후보께서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정치 신인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신하고 또 깨끗하고 국회에서의 30년 경험을 통한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제가 30년 동안 키워온 인적 네트워크 또 이런 게 저희한테 큰 장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후보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제가 보기하고 달리 친화력과 소통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55개 중앙행정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의 모든 공무원들과 또 소통을 잘 했고 또 산하기관이 300여 개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익산의 발전이나 또 익산의 어떤 산업 유치에 좀 더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익산 지역이 당면한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또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익산에 일자리가 없는 게 지난 한 10여 년, 20년 동안 특별한 기업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를 지금 직장을 잡을 젊은 청년들한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 인구 감소의 절반 이상이 30대입니다.
그분들은 익산을 등지고 일자리가 있는 충청도, 그 다음에 수도권, 심지어는 전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익산이 여러 가지로 나쁩니다. 그래서 익산이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 교육 환경, 의료 환경도 잘 만들어야 익산이 지금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뭐 또 다른 지역의 현안 사업이 뭐 있는지요? 그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은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익산의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기업 유치에 그 투자 유치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예. 저도 최근에 우리 익산시에서 예. 투자 유치 자문관이라는 그 유치를 네. 받았을 좋은. 예, 받고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은 예. 익산 지역에 맞는 익산형 일자리, 익산형 기업 유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 군산형 일자리, 예. 뭐 부산, 울산 예. 각 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들을 예. 우리 김수홍 우리 후보께서는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익산 지역에 맞는 기업형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기업, 특히 대기업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단기 순이익보다는 미래의 투자 가치를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나 충청도의 위쪽 지방까지는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도 예. 10년 후, 20년 후에 그렇죠. 자산 가치가 내려가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특히 전북내 익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기업한테 익산에 투자하는 걸 분석하라면 대기업은 회피할 네.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요, 특정 산업, 정부가 앞으로 4차 산업 중에 특정 산업을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육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R&D 투자라든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각종 세대 혜택을 그 특정 기업에 주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산형 일자리도 말은 쉬운데요. 처음에는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에 구호가 있는데요. 기업 유치에 지치면 실패하고 미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요즘 국회 정치권이 아주 매우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과 지난 20대 국회 4년을 평가한다면 후보님께서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13대 국회부터 국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0대 국회까지 제가 8대를 지켜봤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있었고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수는 정권을 내주면서 엄청난 어떤 고민과 충격 속에 있었고요. 진보는 또 정권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창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통합이나 화합이 안 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3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에 부정과 또 부패와 또 불의에 맞서서 좀 한국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대로 쭉 추진했으면 합니다. 후보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우리 김수홍 우리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민주당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저는 이해를 그런 하지만,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국민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네. 그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신이 네. 기인은 평등하게, 네.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게 그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촛불 정신을 우리 그 어느 정당의 독점, 어느 정당의 그 뭡니까 점유율 같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 정신의 정신은 대다수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식상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3년을 보면은 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심을 갖고 있고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가 정말 지역을 뽑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하는데 잘못돼가지고 또 문재인 정권 심판 이런 추세로 흘러갈까 또 걱정도 되고 네.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를 입성을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신이 갖고 있는 촛불 정신의 그 정신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고향 선별에서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또 소비를 창출하고 또 투자를 하고 생산을 늘리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려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국가 예산은 많이 지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냐 해서 중산층 또 서민층 이런 층에서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뭔가 좀 획기적인 보완을 통해서 국민들께 실망시키지 않고 촛불 정신의 뜻을 잘 받들기를 저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간곡히 희망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김 후보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익산 어느 신문사에 칼럼에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란 무심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께서 정치란 첫 번째 백성을 잘 먹여 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자공이 공자께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남기고 두 가지를 버린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백성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안위를 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국가는 설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설당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란 무심분립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은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신뢰하지 않는 건 제가 익산에 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선거 때니까 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당선되면 콧방귀도 안 비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찾아가면 만나기도 어렵고 또 전화하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듣기 거북하고
나도 국회의원이 되면 저런 비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동안 익산 시민과 익산 공무원과 전라북도 모든 공무원들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제 국회의원이라는 혹시 신분이 있다면 그 자리로 내려놓는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생각하는 한국 정치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20년 전에 잠시 그 정치를 좀 했습니다. 16대 때 저도 한번 출마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당이 그 자기 집단, 정당의 집단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국민은 안정이 없고 자기들을 위한 밥그릇 싸움에 뭐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뭐 식물 국회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정치에 우리 한국 정치에 바꿀 것은 타협, 협상과 타협이 지금 실종됐어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그 나머지 정당은 이번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법도. 그래서 타협과 정치가 되는 그는 선의의 경제, 그것이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타협과 정치 빼놓고 뭡니까? 독재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김일성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상상의 타협과 정치. 네. 그것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반절은 성공한다고 하는데, 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면요. 정치는 원칙적으로 예. 양보와 타협입니다. 예.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그 양보와 타협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권위하고 룰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임위원회에 룰이 있습니다. 회의 운영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어떤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의 회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은 언제든지 퇴장 명령을 하고 회의 불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전통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의 운영에 룰이 없습니다. 남이 말하면 꼬투리 잡고 상대방 사적인 거 끄집어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남이 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의원들이 합니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대화 타협은 상실되고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요, 국회의원의 회의 운영 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 후보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많이 발전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후보님,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 선거법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독립,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또 소수 야당과 힘을 합쳐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를 시행한 것 같고요. 연령 하향은 요즘 젊은이들이 또 저희 때와 달리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성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18세로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서 일부 정당에서
위성 정당이라고 희한 이런 당을 좀 만들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이 이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는 네 번째라고 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국민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남한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어떤 제도의 틈을 악용해서 무엇을 하려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당하게 심판을 하리라고 봅니다. 김호 군이 뭐 그동안 국회의원들께서 토론에 나와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지방의원 공천제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동안 우리 김호 군이 생각하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DJ, YS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 정치는 지방 정치고 지방 정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지녀야 된다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악용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또 시도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어떤 그 전유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시도 의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한테 지나치게 충성하는 모습이 이게 정치인으로, 지방 정치인으로서 보기 사납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시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폐지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시민의식이 성숙돼서 만약에 그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과감하게 심판하면서 본때를 보여주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방 정치가 한 25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장점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모든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민들한테 지방자치 공천 문제를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아마 80% 내지 90% 폐지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수흠 후보께서 말씀하신 같이 좋은 점을 살리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법인데, 좀 뭔가 우리 좀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우리 김수흠 후보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지방자치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 또 개선들, 아마 국회에서 30년 동안 그 지켜봤으니까 그런 폐해를 많이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을 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방자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좀 해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중앙정부는 시군 이런 데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이것의 출발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발전된 서구나 유럽에서는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수인이나 그 밑에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정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중앙정부가 탄생한 거지 지방정부 없이 중앙정부 탄생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더 굳게 뿌리 내리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가 재정 자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 정부는 국세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교부세 의존도가. 그래서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매년 낮아집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그만큼 국가 예산이 교부세나 보조금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교우님, 요즘 익산이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전마을 문제, 난산 폐석산 문제, 그리고 우리 공단 주변의 악취 문제, 네. 참 고민이 많은데 주민들이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제가 국회에서 공직 생활하면서 우리 익산이 다른 곳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인식을 줘야 되는데 환경 문제로 좋은 인식을 못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장전마을의 집단 안발병 사태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 재앙입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문제도 이게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관련해서 관리 체계가 잘못돼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익산은 환경 문제, 거기에 또 미세먼지까지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이 돼서 참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익산시장님을 비롯해서 익산시 의원님들의 최고의 골치 아픈 문제일 텐데요. 특히 장전마을 사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제가 볼 때는 총리님께서 장전마을을 방문하셔서 주민들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낭산 폐석산 문제는 그 폐기물들을 이적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16개인가 15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이게 이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적 처리를 또 찾아야 되고 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저는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님, 한때 익산 경제를 책임졌던 고석, 섬유, 석재 산업들이 언제부턴가 성장 동력을 아주 잃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후보로서 익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요? 제가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된다는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다른 지역은 기계, 조선, 자동차, 선박, 화학, 철강 이런 걸 육성할 때 전북은 보석하고 섬유로 이렇게 특화를 시켰답니다. 그 결과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낙후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엄청난 피나는 노력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충북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청주나 세종이나 오성 부근에 가면요, 바이오, 헬스, 전자, 그 다음에 제약 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본받아서 익산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요. 지금 광주 같은 데는 미래형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은 탄소
하나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80만 전북 도민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익산 시민이 앞으로 10년, 20년 먹고 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익산 인구는 지금 28만인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26만, 25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좀 만들자라는 시민 여론과 또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의견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익산은 호남 제일 관문입니다. 철도 역사 110년 역사와 같이 한 교통의 도시죠. 최근에 그 익산시에서 철도 프로그램을 의회 통과시켜서 뭔가 새롭게 교통도시답게 지금 꾸미려고 지금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KTX 유라시아 거점역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X 거점역이 유라시아 거점역이 된다면은 우리 익산도 많은 그 성장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수웅 후보께서 정치에 입문하신다면은 우리 익산시와 비록 정당은 달라도 익산 발전을 위해서 KTX 유라시아 거점 도시역을 만드는데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 익산에 KTX의 문제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가 문제점인가? 뭐 기본적인 주차장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광역 환승 문제도 있고 그 주위에 혁신도시나 주위에 있는 타 도시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3년 전에요,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 갔더니 우리 홍콩 총영사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각국의 인근 지역의 대사들을 초청해서 중칭인가 중경에 한번 모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국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고를 했답니다. 그 중칭역인가 중경역이 중국의 한 중심에 있는데요. 거기를 레일웨이 포트라 해서 에어포트, 시포트 다음에 철도역 포트를 만들어서 세계의 중심 기지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그 사업비가 200조 원이랍니다. 대단하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예결위 수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참고하라고 저한테 메일로 다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익산이 유라시아 출발력이 되기를 저도 참 기대하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이나 물류 기지가 되고 해서 대한민국에 새롭게 거듭나는 익산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익산 인구가 33만을 육박했었는데요. 이후 익산시 인구가 급격히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 28만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익산시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입니다. 도시가 인구가 감소하면 도시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낙후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요. 익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12개 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익산시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익산은 앞으로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계속 잃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인구는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공약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의 기업 유치를 익산 시민 30만과 함께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의 선봉에 정치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정책에 익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입법 활동이 근거가 돼서 어떤 산업을 배치하게 되면 그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R&D 사업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익산이 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수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북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전주는 67만의 인구입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전주를 유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된다면 당연히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해서 익산의 전북도청과 공공기관 또 유수의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있다면 익산은 이제 인구가 줄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후보님 요즘 그 농촌 농업 문제 특히 노령화 빈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익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 복합도시지 않습니까? 네. 농촌에 대한 공약이나 뭐 특별한 해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8개 동, 8개 읍면이 제 지역구입니다. 선거구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농촌 지역 사람들은 도농 복합도시 익산으로 된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답니다. 그 결과 지금은 15년, 20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인들이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도 시내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농업소득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생활환경도 어렵고 또 농촌에는 전부 다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살기 때문에 농촌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농촌 없이 도시가 있을 수 없고 농촌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든 지자체든 농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농민 수당도 과감히 신설해서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고 직불제도 개선해서 소농 중심으로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위원장께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오랜 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산 백제문화에 대해서는 역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3당 합당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김영삼, 김종필 3당을 합당을 해서 그 3당 합당의 첫 부산물이 백제권 개발입니다. 그래서 백제권 개발을 부여공주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불행히도 우리 익산이 빠졌었어요. 그걸 우리 시민단체에서 익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익산을 제외한 백제문화권은 반쪽짜리 개발이고 후손에 부끄러운 개발이니 익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저를 비롯해서 1년 동안의 끈질긴 진영과 노래 끝에 다음 정부가 이제 김영삼 정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선거 공약으로 익산을 포함시키겠다 해서 1993년 6월 15일 날 국무위를 통과시켜서 익산이 백제문화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612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나와서 오늘날 웅포대교 개설, 비륵사지, 석탑 복원, 왕궁, 5층 석탑 개발 등등의 기관 산업 그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 스토리가 있고 나서 우리 익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익산이 최근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익산 시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 스토리를 내가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국회에 입성을 하시면은 이는 익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백제문화권의 그 자산을 개성발전시켜서 좀 더 좋은 우리 백제왕도의 그 자긍심을 살려주십사 그런 부탁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익산 시민 모두가 노력해서 백제 문화권에 또 익산이 포함시킨 그런 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근에 익산 박물관이 개관된 점에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최재승 의원이라고 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저를 부르셔서 김과장, 그때 과장이었던가 네. 심의관이었던가 그랬어요.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익산을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많이 따고 또 좋은 국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좋은 제안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승 위원장님께 물어보면 알 것 네. 같고요. 저 역시 백제문화권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많은 국민이 익산을 찾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청원하면 백제문화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또 방문객을 늘리려면 민간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익산에 와서 체류용 관광을 하면서 볼거리, 먹을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게 백제문화권 복원사업과 함께 귀중한 앞으로의 정책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이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관광객이 오는데 네. 그냥 쇼핑이 뭡니까? 그냥 한두 시간 지나가는 네.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벤치마킹해서 예. 그러지 말고 예. 우리 익산에서는 뭔가 체리형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쉬고 갈 수 있는 체리형의 네. 그런 민간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저도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 김수홍 후보도 열심히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후보님께 가벼운 질문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 후보님은 경력이 보니까 화제가 될 만큼 화려해요. 예. 입법고시를 해서 기사무처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당시에 공부를 잘 하셨는가 봐요. 예, 저희 어린 시절은 대부분 가난했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시골 촌놈이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학업에 충실해야 되고 또 그 결과로 제가 외국어대학교 영어과에 그 당시에 좀 진학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학을 해서 처음에는 기자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자도 호남님이 출시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고시에 준비를 해서 입법고시에 합격해서 그렇게 좋은 화려한 경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고향이 성당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절에 익산군에서도 상당히 좀 시골 쪽이었거든요. 네.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고 고무신 신고 축구하고 또 고무신이 벗겨지니까 왼발로 축구하고 그다음에 비 오면 우산도 제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면서 학교에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유년 시절이 어떻게 보면 배고픔과 눈물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성장 축이 되었고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김수홍이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과 고향 분들한테 어떻게라도 또 빚을 갚을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후보께서는 30여 년 동안 국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국회라는 것은 참 특별한 공간이죠. 네. 직접 경영해
해보신 국회는 어떤 곳이었나요? 제가 1990년에 국회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때 국회 오명은 행정부의 신예였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이나 예산권이 전부 정부한테 있었는데 15대 국회, 16대 국회를 지나면서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이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높아졌고 또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구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입법 보조기관이, 보좌기관이 많지 않았는데 예산정책처, 그다음 입법조사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튼튼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호남 출신 공직자로서 힘든 점도 혹시 있었나요? 많았죠,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호남 출신이 장애가 아닌데, 딴 사람이 보기에 또 호남 출신의 공직자들을 보기에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걸 슬기롭게 넘어서 국회 공직자로서 저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넘기면 그 고난이 씨앗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호남 출신 공직자들이 중앙위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점도 있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그래도 상당히 호남 출신들이 여러 방면에 좀 많이 좀 올라왔고, 또 그 전에 보면은 호남 출신들 중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하부 조직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중용을 하고 싶어도 이게 계단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못했다는 소리도 제가 선배 정치인들한테 제가 좀 그 소리를 듣고, 그 계단의 그 하부 조직도 중간 조직이나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호남 인재들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또 그 전에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그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호남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여러 요새 장관도 들어가고 중요 보직에 들어가고 총리님도 들어가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약간 또 호남 부대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정치는 꼭 지역보다도 민재를 등용할 수 있는 탕평책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일례를 소개시키면 문희상 의장님이 저를 차장 승진시킬 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문희상 의장님이 정무수석을 하셨답니다. 그때 서울 시내 24개 경찰서에 서장들을 이력을 보니까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정말로. 네.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호남 출신이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졌냐고 저한테 직접 여쭤보시길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호국께서는 국회에서 여러 경험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보직들을 거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직들을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차장 비서관을 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제가 보직을 받았어요. 근데 입법차장 시절에 보니까 서기관 승진에 5명이 누락이 됐는데 4명이 호남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출세보다는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말겠다고. 그렇게 하고 많은 분들을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제 보직 경로를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2번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자치, 그 다음에 예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향 일이라면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장서서 열심히 도와왔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국회에서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남는 일,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2002년인가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농민단체 반대 또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비준안이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장이 박관영 의장으로 기억이 나고요. 정부는 고건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국회를 통과시킬까 해서 여야 합의해서 선대책 후 비준이었습니다. 먼저 대책을 세우고 그게 만족이 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랬습니다. 그게 농림수산위원회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농림수산위원회 조사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농업, 그 다음에 농업인을 대한 대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한 1년여 동안 밤새가면서 농업, 농촌, 농업인 정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1년여 동안이 제가 큰 공직자로 성장하는데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국회 사무차장 정무직 차관급을 지내셨죠? 네. 국회 공직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익산에 내려오셨는지 어떤 결심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왔는데 어떤 각오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익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명령이 그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익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 익산 시민의 손과 발이 돼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익산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보님 선거철만 되면 이 후보 간의 흑색 선전이 논란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게 이게 흑색 선전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할수록 흑색 선전이 판을 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후보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께 정책 선거로 저의 공약, 그 다음에 저의 의지, 그 다음에 저의 믿음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선거 끝나고도 이런 문제로 익산 시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클린 선거,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선거로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종우 후보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그동안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익산 시민 여러분. 제가 익산에 내려온 지 6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많은 익산 시민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교감했는데 아직도 못 만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 GMB TV를 통해서 익산 시민들께 저의 마음을 전하고 저의 또 의지와 저의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진심이고 또 제가 말한 게 저의 의지이고 표현입니다.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또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익산 시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김성훈과 함께 2020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마무리 인사 하시죠.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우리 익산시만큼은 바른 선택, 바른 정치,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GMB 방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홍 후보님, 박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익산 갑지역 예비후보로 등극하신 김수홍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